안녕하세요. 법과정치 뉴탐스런 진행하는 황승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요. 형사 절차와 유사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요. 여러분들 그 범죄에서 그러니까 죄형법정주의에서부터 쭉 해서요.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번 시간까지 다 왔는데 이번 시간까지 하면 일단 범죄 형벌과 관련되는 형사소송과 관련되는 내용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한 2번 정도 정리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거 요 형사소송과 관련되는 거 다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민법상 진행되는 것, 민사소송과 구별되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됐죠? 하나 물어볼까요? 자, 민법에서는 사고 친 걸 뭐라고 합니까? 불법행위. 형법에선 사고 친 걸 뭐라고 합니까? 범죄. 그래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과요. 그 다음에 범죄의 성립요건은 거의 유사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소송에서는 원고, 그 다음에 피고인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 정리하시고 국선 변호인제도 이런 것도 다 정리해 두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요. 자, 재판으로서 배심원을 두고 진행하는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걸 배우고요. 그리고 이 국가의 소송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됐는데 나는 어떻게 피해를 보았다. 이럴 때는 어떻게 청구를 하는 건지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하려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정리했던 거 이 소년 사건 처리와 관련되는 내용을 정리했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칼같이 정리를 하지 않으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번 시간에 그렸던 그림 있죠? 이 그림을 제가 달달달 외우고 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저도 헷갈리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구조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이해를 하고 암기할 걸 암기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자, 일단 그 부분 간단하게 복습 처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21번. 소년범에 대한 보호 처분은 전과 기록 안 남습니다. O 하시면 되고요. 2번. 소년법상 소년은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받지 않는다. 아니죠. 18세인 자는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됐죠? 323번. 12세인 자가 형벌 법령에 반한 행위를 했어도 검사의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죠. 왜? 촉법소년이니까. 됐죠? 324번. 소년부 법원은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부과할 수 없죠. O 하시면 되고요. 325번. 소년부 법원은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병합하여 부과할 수 있죠. O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선 두 번째 거만 X 하시면 되고요. 326번. 검사는 소년 피의 사건에 대해 소년부 송치, 공소 제기, 기소 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보호관찰소 장 등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게 무엇입니까? 결정전 조사제도, 소년법상 결정전 조사제도. 26번 O. 그 다음 27번. 소년원 송치는 형벌 부과가 아니다. 맞죠? 소년교도소하고 소년원은 다른 거라고 했습니다. 소년교도소는요, 징역이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형벌입니다. 소년원은 형벌이 아닙니다. 327번에 O 하시면 되고요. 328번. 형사법원은 소년원 송치를 명할 수 있다, 명할 수 없죠. 왜? 보호처분이니까. 329번. 판사는 교육상 필요하면 소년범에 대한 기소를 유예할 수 있다, 유예할 수 있죠. 그래서 땡그라미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기소 유예는 기소를 하거나 말거나 누구의 책임입니까? 검사죠. 검사의 권한이죠. 근데 앞에 주어가 판사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거는 틀리는 겁니다. 됐죠? 이거는 딱 봐도 이게 어디가 틀렸지? 이렇게 고민할 수가 있어요. 판사가 틀립니다. 자, X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소년 보호 사건에 대한 소년부의 심리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 맞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저하고 이제
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형사 절차는 우리가 다 마무리 지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충분히 쉽게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려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대할 내용은 자, 페이지 어디를 펴놓고 계시면 되느냐? 208페이지 하단부에 국민 참여 재판을 배울 것이고요. 됐죠? 그다음 다음 장에 있는 형사 절차에서 인권보호 이런 것들을 배울 거고요. 오른편 페이지에 형사보상제도 뭐 이런 것들을 쭉 배워 나갈 예정입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그리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부담 조금 덜 하고 덜 갖고 정리하셔도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갑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이제 판사님, 그렇죠? 검사님, 변호사님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런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사법 시험을 도전을 해서 합격을 하셨어야 되죠. 근데 지금은 이제 로스쿨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 친구들이 이제 로스쿨 어떻게 합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법 공부하다가 어쨌든 포기하고 떨어진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는 범위 내에서만 얘기를 해주고 후배들 중에 이제 로스쿨 다니는 친구들한테 얘기 듣는 거 있으니까 그런 얘기 조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100개의 개념이 있다고 칠까요? 그러면 100개의 개념을 다 알아야지 알게 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법의 논리는 똑같거든요. 상식을 벗어나는 건 없어요. 됐죠? 그래서 민법을 제대로 정리하면은요, 형법도 저절로 되는 부분이 꽤나 많거든요. 따로 정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은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뭐 이제 기회가 되고 그 다음에 여건이 된다면 이 로스쿨 한번 도전해 보시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에 아주 특이한 제도가 있어요. 뭐냐?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건 형사재판에서의 국민의 참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이게 국민참여재판인데 말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국민은 여러분들 포함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 그쵸? 여러분들 포함이 안 됩니다. 자, 이건 국민이 참여하는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피고인으로 참여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배심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참심제도 어느 정도 혼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심제, 미국의 배심제와 그 다음에 독일의 참심제를 적절히 혼합하여 우리나라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됐죠? 자, 이게 국민참여재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국민참여재판의 취지가 뭘까요? 취지. 이거겠죠. 사법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겠죠. 됐습니까? 사법의 민주화예요. 무슨 얘기냐면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법활동에 대해서도 무엇이다? 국민이 주인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법의 민주화와 함께 사법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국민참여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 국민참여재판은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어요. 있는데 이 단점 중에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 이제 그 국민들 시민들에게 꽤나 이제 인기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공인들 중에. 근데 그분들이 재판을 받을 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이건 이렇게 라는 국민들의 불만이 쌓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됐습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장점은 있겠죠? 뭐냐? 어떤 사법부의 권한과 역할이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국민들이 참여해서 그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약간의 간섭을 하는 역할도 있죠. 이거는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되시겠죠? 자, 이게 취지인데 이 국민참여재판은 자, 여러분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형사재판에서 활용이 됩니다.
형사 재판에서 활용이 됩니다. 예전에요. 몇 년 전에 창원에 있는 법원에서 뭘 했느냐? 민사 재판에서도요. 시범적으로 국민참여 재판을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형사 재판에서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딱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1심 법원에서만 시작됩니다. 1심. 그리고 피고인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국민참여재판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자,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서 활용이 되며 그 다음 1심 재판에 활용이 되며 피고인이 신청한 재판에 대해서만 활용이 될 수 있다. 외우십시오. only 형사, only 1심, only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됐죠? 자, 이게 국민참여재판입니다.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볼까요? 그럼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배심원이 있겠죠, 배심원은 원칙이 7명의 배심원이 배석하게 됩니다. 7명. 그런데 아주 큰 범죄, 사형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9명의 배심원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 재판 자체가 복잡하지 않을 것 같으면 5명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심원은 기본적으로 7명이 원칙이다라는 거 사이드로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배심원은요. 자, 여기 나이 규정 저번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20세 이상의 자가 배심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무작위 추첨입니다. 무작위 추첨입니다. 자, 그 얘기는 배심원이 되는 거는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배심원이 되는 거니 배심원이 되는 사람의 법적 지식은 필요한 겁니까? 필요 없는 겁니까? 법적 지식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배심원은 국민 누구나 다 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배심원에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국회의원이 앉아 계십니까? 안 됩니다. 당연히 직업상 배심원이 될 수 없는 직업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격 사유도 있겠죠.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이 형사재판에 대한 국민참여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는 금치산자라는 말이 아직도 써져 있는데, 이 금치산자, 지금 현재의 피성년 후견인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결격 사유는 있어요. 결격 사유는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심원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됐죠?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98년생이라면 2018년 생일이 지나고 2018년 생일이 지난 때 또는 2019 때부터는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20살입니다. 20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알아둘 단어들이 있습니다. 알아둘 단어가 있어요. 이 배심원이 있습니다. 배심원에 토의 과정이 있습니다. 배심원에 토의 과정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배심원이 토의에 의해서 뭘 하느냐?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토의의 결정. 됐죠? 토의에 대한 결정이라고 할 때 요 말 외우십시오. 배심원의 토의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이거를요. 평의라고 표현합니다. 평의. 그리고 이 배심원의 결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하겠습니까? 평의에 대한 결정이니까 평결이라고 표현합니다. 평결. 됐죠? 그래서 평의와 평결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됐죠? 자, 평의는 배심원들끼리요. 의견 교환을 합니다. 의견 교환을 해요.
자, 그래서 이 평의에 대한 결과로서 평결을 냅니다. 평결. 됐죠? 근데 이 평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거 일단 1차적으로 이거는 만장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만장일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평결 7명 전부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1차입니다. 그런데 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뭐냐? 다수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수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이 다수결로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그 재판에 판사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다수결로 결정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국민참여재판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 결정을 딱 하게 되면 결정을 만약에 결정을 뭐로 했느냐? 유죄로 결정을 했다고 칠까요? 유죄로 결정했다고 칠까요? 그러면 그 이후에 재판의 재판관과 함께 뭐 할 수 있느냐? 양형에 대한 양형 어느 정도 형벌을 부과할지 양형에 대한 의견을 배심원은 개진할 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지금 배심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거 평결과 판결이라는 게 있죠. 평결과 판결이 있습니다. 평결과 판결. 그런데 이 평결과 판결이 같은 경우가 거의 태반이거든요. 같은 경우가 거의 태반이에요. 됐죠? 그런데 이 평결과 판결이 서로 상이한 경우도 있어요. 됐죠? 평결과 판결이 같을 수도 있고요. 다를 수도 있겠죠. 거의 대부분이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같지 않은 경우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럼 이 같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이 말을 한번 써볼게요. 평결은 판결을 기속할 수 없다라는 말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결은 판결을 기속할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7명의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심원의 결정인 평결은 그 사람에게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딱 했어요. 하지만 판사는 선생님 제가 뭐라 했습니까? 무죄로 했다 그랬죠? 그럼 무죄로 했으면 자, 판사가 그 무죄를 무조건 따라야 가는 건 아닙니다. 유죄 선고를 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게 평결은 판결을 기속할 수 없다라는 표현 딱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좀 약간 논란은 있죠, 사실은. 이럴 거면 국민참여재판을 왜 하느냐라고 하는 논란거리가 좀 되긴 하는데, 자, 평결은 판결을 기속할 수 없다. 됐습니까? 그러니 평결이 무죄가 나오고 판결은 무죄가 나와도 되고 유죄가 나와도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판결과 평결이 상이하다면 서로 다르다면 그 이유를 판결문에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적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상이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판결문에 반드시 적시, 기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딱 기억해 두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 보면 형사재판에서 이루어지고요. 1심에서 이루어지고요. 피고인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럼 적용은 다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됐습니까? 공범들이 있어요. 근데 공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반대합니다.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는 수도 있어요.
됐죠? 그리고 피해자 측에게 이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이 이루어지면 피해 측에 엄청난 인권 유린이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뭐가 있습니까? 성범죄의 피해자들. 성범죄 피해자. 여러분들 가해자들 입장에서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죠. 가해자 입장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피해자 측에서요. 어떻게 됩니까? 인권 유린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뭐 자꾸 이상한 얘기하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막 듣고 있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뭐냐? 국민참여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 국민참여재판은 이러한 특징이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좀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게 국민참여재판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일로 한번 와보세요. 그 다음에 정리할 거 뭐가 있냐? 형사보상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형사보상 청구 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명예회복제도라는 걸 배웁니다. 명예회복제도 여기다 써놓고 할까요? 명예회복제도. 자, 이거는요 하나의 법으로 묶여져 있는 내용입니다. 요 두 가지는요. 자, 한번 볼게요. 이 형사보상 청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앞에서 선생님이 슬쩍 얘기를 했었어요. 자, 여러분들. 자, 지금 올해 2015년에요. 우리나라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뭡니까? 간통이라고 썼어요. 간통. 간통제 폐지가 이루어졌죠. 선생님이 지금 촬영하고 있으면서도 한 2번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 간통제 폐지와 관련되는 거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간통제 폐지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뭐가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의 권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형사보상 청구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 간통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되시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간통죄가 위헌 판결 받음으로써 간통죄가 없어졌지만 여전히 간통은 나쁜 짓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요. 재판관님들이 국민 여러분 간통하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알겠죠? 이런 말이 아니에요. 간통은 범죄는 아니에요. 대신 돈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판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형사보상 청구인데 자, 우리가 배웠거든요. 정확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자,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수사. 전전 시간에 배웠죠. 공판이 이루어집니다. 형의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형의 집행이 이루어지죠. 자, 그러면 이 수사에서 공판으로 넘어갈 때 오케이. 공판에서 집행으로 넘어갈 때 오케이. 자, 이거 그냥 여러분들 자유자재가 돼야 됩니다. 자, 수사에서 공판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공판에서 집행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 요거 공소, 제기, 기소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판결, 형의 확정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공소 제기 코스인데 이 기소가 이루어지면 공판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공소 제기 단계에서 뭐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불기소 처분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됐습니까? 불기소 처분. 그리고 이 판결에 의해서 형의 집행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판결에 의해서 유죄가 나오고 실형 선고가 나오면 집행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판결을 할 때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무죄 판결이 있을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요 불기소 처분받은 피의자 그 다음 무죄 판결 받은 피고인은 일단 어떤 사람을 전제로 깔고 있느냐. 미결 구금된 상태였다가
불기소처분, 무죄 판결, 미결구금, 구속 상태였다가 불기소처분, 무죄 판결. 그러면 구속 상태 중에 다시 구속을 당한 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사람과 구속을 당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사람은 그 구속 중인 상태에서 일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무슨 얘기가 되시죠? 그러면 그 일 못한 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돈으로 해결해 줘야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검사한테 막 수사를 받았어요. 막 수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저 안 훔쳤다고요 막 그랬습니다. 근데 계속 수사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억울하죠? 근데 결국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서 검사가 선생님한테 불기소 처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선생님 순간적으로 기분 좋죠? 그쵸? 집에 가라니까 일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한 발 두 발 가다 보면 화가 나죠. 왜? 나는 그동안 왜 수사를 받았던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재판을 받았는데 나는 일을 못했어요. 그러다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그럼 기분 당연히 좋죠. 하지만 한 발 두 발 걷다 보면 내가 왜 이제까지 재판을 받은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겁니다. 이게 형사보상 청구예요. 됐죠? 그러면 이 형사보상 청구라고 하는 거, 요 두 가지의 경우구나. 그래서 간통죄 폐지로 인해서 2008년도부터 간통죄 때문에 간통을 저질러서 징역살이를 했거나 어쨌든 간에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게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논란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뭐냐? 이 구속이라는 말이에요. 뉴스에서 황승민이 구속당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미 유죄가 돼버려요. 사람들 이제 머릿속에는. 선생님이 이제 정치하는 무슨 공인이라고 쳤을 때, 황승민이 예를 들어서 황승민 의원이 비리에 연루되어서 구속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구속을 당했으면 선생님은 이미 국가에서는요, 비리의 아이콘이 돼요. 그냥 국민들 머릿속에는. 그러다 나중에 혐의가 없고요. 재판까지 갔는데 혐의가 없어서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선생님은 국민들 머릿속에 비리의 아이콘이에요. 그쵸? 그러면 제가 무죄 판결을 받았음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법적 실익이 있겠죠. 됐습니까? 그럴 때 하는 게 명예회복제도입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 명예회복제도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이겁니다. 재판서 게재 청구입니다. 재판서를 게재할 것을 청구하는 겁니다. 게재가 뭔지 아시겠죠? 게시하는 거. 자, 나의 재판서를 게재할 것을 청구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다 하는 거냐? 여기에다 합니다. 법무부에다 청구해서 법무부의 법무 홈페이지에 게재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무죄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 전에 선생님이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면 무죄 추정이라는 게 좀 더 잘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얼굴 공개하는 건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반대하거든요. 개인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만약 그렇게 했다가 실제로 무죄가 되면 어떡할 겁니까? 실제로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다 다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형사보상 청구와 명예회복제도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됐죠? 그러면 저쪽으로 가서요.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몇 가지를 또 설명해야 되거든요. 자, 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뭐가 있느냐? 자, 이런 게 있어요. 직결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직결심판. 간단하게 요거 필기 좀 해 놓은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직결심판. 그 다음 약식 절차로서 약식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약식명령. 그래서 이 즉결심판과 약식명령을 제가 설명할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뒤에 문제로 구성이 하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 즉결심판이라는 게 있고 약식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민사사건에서 어떤 취지의 제도를 생각하면 편하느냐? 소액사건 심판입니다. 그거랑 취지가 엇비슷해요. 여러분, 소액사건 심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대상으로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죠. 이게 소액사건 심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즉결심판 약식명령도 이거는 형사상의 제도인데 형사상의 제도 중에서 조금 경미한 사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대상 즉결심판은요.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20만 원 이하의 벌금 병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구류를 대상으로 하고요. 구류. 그쵸? 구류. 자유형 중에 가장 약한 자유형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과료형을 대상으로 합니다. 과료형. 요게 즉결심판의 대상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요. 약식 절차로서의 약식명령이라고 하는 절차는 뭐냐? 자, 이겁니다. 벌금형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과료형을 대상으로 하고요. 과료형. 그 다음에 몰수형을 대상으로 합니다. 몰수형. 이런 말 제가 해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범죄를 통해서 얻은 재물 또는 범죄를 할 때 활용했던 재물을 뺏어오는 게 몰수인데요. 근데 이 재물을 뺏어오려고 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럼 그거를 가격을 책정해서 돈으로 받아온다고 그랬죠.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추징.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됐습니까? 그래서요. 뭐냐. 즉결심판, 구류, 과료. 이거는 벌금, 과료, 몰수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즉결심판 같은 경우에는 즉결심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약식명령은 형사소송법의 내용입니다. 근거 법률이 달라요. 자, 그런데 이 즉결심판은요. 자, 이겁니다. 경찰서장이 청구합니다. 경찰서장이 청구하고요. 그 다음에 약식명령은요. 약식명령은 무엇이냐. 요거는 검사가 청구하는 것입니다. 검사. 됐죠? 이렇게 되고요. 즉결심판일 경우에는 자, 벌금형이나 과료일 경우에는 불출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불출석을 허가하면 불출석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약식명령 서면 심리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더 조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즉결심판과 약식명령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뭐냐? 7일 이내에 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경찰서장 또는 피고인. 근데 여기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겠죠. 여기는 검사가 참여하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혹자들은 뭐라고들 말씀하시느냐? 이 즉결심판이라고 하는 제도는 이거는 검사의 기소독점의 예외적 제도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즉결심판이라는 제도, 그다음 약식명령이라는 제도 이렇게 딱 해두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죠? 어려운 건 아닌데. 자, 요거를 사실 설명할까 말까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약식명령이라는 제도가 문제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에 몇 가지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거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것도 쭉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요. 자, 증거 재판주의라고 하는 개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요거 설명해 드린다고. 자, 여러분들
우리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쭉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연좌제 금지, 그쵸? 무죄 추정, 적법절차의 원리. 적법절차의 원리는 뭡니까? 적정한 법률에 따라서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학교에 징계를 할 때도 적법절차 원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근데 이 증거재판주의에서요, 기억해야 될 거 여러분들이 하나가 있거든요. 증거. 재판을 할 때는 증거를 활용해야만 한다라는 것인데, 그럼 증거가 대체 뭐냐? 증거. 여러 가지 입증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증거에 해당하는 건 뭘 생각을 꼭 하시면 되느냐? 증거는요. 증거. 시험 문제 패턴이 있거든요. 증거는요. 자, 자백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자백은 증거가 되냐 마냐 라고 하는 거. 요거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자, 이 자백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자백의 뜻이 뭡니까? 자백의 뜻이 뭡니까? 스스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 제가 한번 드렸는데, 자, 보세요. 제가 물건 훔쳤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제가 훔쳤어요 라고 해서 경찰서에 갔습니다. 이게 자수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백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됐죠?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자백은 증거가 되느냐? 될까요? 안 될까요? 자백은 증거가 됩니다. 증거됩니다.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문장이 하나 있어요. 기억해야 될 문장. 자백의 증거 능력 제한이라고 하는 말을 기억해 두십시오. 자백의 증거 능력 제한.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대체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자백은 증거 능력이 리미트가 걸려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리미트라는 단어. 여러분 다 알잖아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자백은 증거 능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기억할 거 뭐냐? 유일한 증거가 자백일 때에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유일한 증거가 자백일 경우에는 그거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말 기억해 두시라고요. 이거는 뭘 방지하려는 취지일까요? 고문이겠죠. 여러분들 과거에 뭐 고문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문에 의해서 풀어 막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불었어요 이렇게 했어요. 뭘 불었어. 그럼 그거를 증거로 딱 채택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고문이 더 극심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가 증거재판주의로서 자백의 증거 능력 제한이라고 하는 취지의 제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배우는 내용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책을 잠깐 볼까요? 자, 여기에 208페이지에 뭐 국민참여재판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국민참여재판을 좀 더 디테일하게 요 이제 그 저자분들께서 넣어놨고, 다음 장에 뭐 적법절차 원리, 그 다음에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형사절차 단계별로 살펴본 인권보호 절차 이런 것들 우리가 다 배웠었죠. 됐습니까? 제일 밑에 형사보상제도, 그 다음에 재판서 계좌 청구제도, 명예회복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 두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자, 다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요, 저하고 이제 형사 절차에서 배워야 될 개념들은 다 배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냐? 215쪽에 개념형 3번 문제군요.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일반 국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형사재판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형사합의 후 관할 사건 중 피고인이 신청하면 진행되며 배심원이 된 국민은 공판 과정을 지켜보는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에 대해 판사가 토의한다.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진행 과정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네요. 자, 1번. 가 단계에서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일정 연령은 20살 이상이 되겠죠. 20살. 그 다음
나 단계에서 배심원들이 내린 판결의 법적 구속력이 어떻게 되는지 쓰세요. 뭡니까? 판결은 판결을 따를 필요는 없죠. 따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판결과 판결이 다른 경우라면 판사는 판결문에 그 다른 이유를 적시, 기재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기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몇 번입니까? 기본 문제 9번인데요. 거기서 선생님이 216쪽에요. 5번 문제 잠깐만 그냥 말로 한번 해드릴게요. 216쪽에 5번. 다음에 설명하는 216페이지의 5번입니다. 형사 절차의 개념을 옳은 것입니다.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 과료, 몰수형에 부과하는 조치이다. 검사 공소 제기와 함께 서면을 청구하며 법원에서 필요한 경우에 서면 심리 외에도 이것저것 추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약식 명령이죠. 됐습니까? 그 중에서요. 가석방 배웠고요. 기소유예 배웠고요. 약식명령 요거 배웠고요. 결정전 조사제도라는 거 배웠고요. 영장실질심사라는 거 배웠습니다. 다만 요거 하나. 여러분들 배상명령제도라는 게 있죠. 자, 이건 뭐냐. 여러분들 제가요. 한 두세 명한테 맞았어요. 여러분들 집단구타를 당하는 거 이거 엄청난 공포입니다. 한 두세 명한테 맞았습니다. 근데 제가 형사소송도 진행하고 민사소송도 진행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재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형무소에 가냐 마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형사소송 쪽에 조금 집중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형사소송 도중에 2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배상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형사재판 중에 민사재판과 같은 효력이 나올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저 돈도 받아야 되는데 판사님. 이렇게 신청합니다. 이게 배상명령제도라는 게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런 것도 간단하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요. 기본 문제 9번입니다. 국민참여재판엔 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느 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양 제도를 적절히 혼합, 수정한 독특한 제도이다. 이 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참여재판의 특징을 찾는 것입니다. 기억. 배심원의 평의 과정에 법관이 참여한다? 왜 참여합니까? 틀리겠죠? 기억은 틀리고. 니은. 배심원의 판결은 법원을 기속하진 않는다 그랬습니다. 됐죠? 근데 거의 같거든요. 판결과 판결이. 판사님께서 보세요. 7명의 배심원의 판결을 무시할 수가 없죠. 왜? 사법의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인데. 아시겠죠? 그래서 거의 같다. 근데 달라도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배심원은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다. 됐죠? 그래서 유죄인 경우에는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릴.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다수결로 판결을 한다? 아닙니다.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라 만장일치고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판사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고민 상담 내용이다. 이에 대한 법적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 저는 절도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어요. 얼마 전 무죄 판결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제 이웃과 동료들이 증인으로 불려오고 또 재판 내용이 일간지에 게재되면서 제 개인의 명예가 완전히 실추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좀 인터넷이요. 상당하죠. 상당합니다. 상당합니다. 선생님 친구가 지금 그 호주에서 원래 이제 호주 영사관 직원이었는데 지금 투자 하여튼 그걸 이제 거의 이제 그만뒀나 정확하지 않은데 이제 업체를 하나 차렸는데 그 전에요. 유학을 갔을 때 이 친구가 생활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유학을 간 상태에서 PC방을 차렸어요. 시드니에서. 시드니 최초로 차렸습니다. 그래서 PC방 그 가게 이름이 우리나라에 있는 상호명을 따서 했는데 그 호주에서요. 호주 친구들이 한국에 오면 그 인터넷, 집에 쓰는 인터넷 속도도 우리나라 장난이 아니잖아요. 깜짝깜짝 놀란답니다. 근데 인터넷이 굉장히 좋긴 한데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지금 현재.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자제를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무죄 판결 확정된 사실을 근거로 제가 죄가 없었음을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뭡니까? 무죄임을 나타내는 재판서를
무엇?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이게 명예회복제도. 오케이. 1번 형사보상 청구하세요. 아유 청구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여기랑은 상관이 없겠고. 2번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석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출퇴근하면서 재판받는 거라니까요. 3번 지방검찰청에 범죄 피해자 구조금 지급을 청구하세요. 이거는요. 가해자를 모르거나 가해자를 알았어도 돈이 없는 경우에 청구하는 거죠.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신청하는 겁니다. 4번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시면 간단한 전자만으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죠. 근데 여기랑은 부합할 수 없고요. 5번 무죄 판결 확정되면 재판소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줄 것을 청구하세요 라는 문제네요. 그쵸? 답은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 시간에 이 형사 절차로서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뭐 어려운 것은 없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국민참여재판, 형사재판 1심, 그 다음에 배심원 무작위 추첨, 그쵸? 다만 결격 사유가 있고요. 직업 등에 의해서 제외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됐죠? 자, 판결은 판결을 기속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경우에는 판결문을 쓴다.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형사 보상 청구, 불기소 처분, 무죄 판결.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요 도표 외운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자, 이건 마지막입니다. 불기소 처분은 무죄 판결은 받은 사람 다 되나요? 아닙니다. 미결 구금된 상태가 있었어야죠. 구속 상태가 됐어야죠. 됐습니까? 주의할 거. 여러분들 기소유예 처분 있죠? 기소유예 처분도요. 불기소 처분에 유형에 들어갈 수 있는데 기소유예는 뭐냐? 너 검사가 얘기합니다. 너 내가 봐준다. 너 똑바로 살아라. 너 기소 내가 할 수 있는데 봐줄 테니 너 똑바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게 기소유예거든요. 근데 기소유예 처분받고 나가면서 형사보상금 청구하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나는 원래 기소가 돼야 되는데 봐준 거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소유예는. 자, 이렇게 해두시면 되고 명예회복, 무죄 판결 받은 사실을 법무부 홈피에 게재할 것을 청구하는 것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저하고 이번 시간까지 해서 형사 절차 관련되는 모든 내용을 다 정리했습니다. 됐죠? 마지막 정리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OX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사회법 파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